우리가 아는 그 심리학자 있잖아요. 상담도 해주고 치료도 해주는 이 사람들이 과연 언제부터 환자를 보기 시작했을까요? 현대 심리학이라는 전문직이 사실은요, 과학이냐, 실제 응용이냐, 이 둘의 아주 오랜 갈등 속에서 태어났다는 거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보통 머릿속에 그리는 심리학자의 모습, 바로 그 역할이 과연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아마 대부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정말 훨씬 최근의 일이랍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데요. 심리학계의 최고 권위기관인 미국 심리학회, 바로 APA가 설립되고 나서 무려 반세기, 50년 동안이나 심리학자들이 연구실 밖에서 실제로 무언가를 하는 걸 아주 강력하게 반대했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요, 이 APA라는 단체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내세웠던 단 하나의 목표, 그걸 들여다봐야 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1895년 APA 헌장에 딱 박혀있는 문구. 과학으로서 심리학의 발전. 끝! 정말 명확하죠? 그 사람들한테 심리학은 그냥 순수한 과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한 줄짜리 목표가 훗날 심리학계를 완전히 둘로 쪼개는 거대한 갈등의 씨앗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겠죠. 전문직이라는 게 전문 지식도 있어야 하고 훈련도 빡세게 받고 기준도 높고 그런 거잖아요. 당시 점점 늘어나던 응용 심리학자들이 바로 이 전문직으로서의 지위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하지만 기존의 과학자들은 어딜 감히 하면서 엄청나게 저항했던 거죠. 자, 그렇게 팽팽하게 맞서던 그때 정말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터집니다. 바로 두 번의 세계대전이죠. 이 전쟁이 심리학이란 학문의 판도를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뒤집어 놓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분들이 바로 1차 세계대전 때 그야말로 현실의 필요 때문에 연구실을 박차고 나와야 했던 심리학 선구자들이에요. 당시 군대는요, 갑자기 불어난 수백만 명의 병사들을 어떻게든 평가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했거든요. 그게 정말 시급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뭘 했냐? 대규모 지능 검사를 만들어서 수많은 군인들을 테스트했고요. 유능한 장교를 뽑는 데도 기여했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PTSD라고 부르는 포탄 쇼크 환자들을 돌보는 일도 맡았어요. 이런 활동들 덕분에 심리학이라는 게 그냥 책상머리 학문이 아니구나, 진짜 쓸모가 있구나 하는 인식이 처음으로 널리 퍼지게 된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수십 년에 걸친 그 싸움이 한눈에 보입니다. 과학만을 고집하는 APA한테 계속 무시당하니까 응용 심리학자들이 뿔이 난 거죠. 그래서 우리끼리 뭉치자 하면서 계속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던 거예요. 갈등의 골이 점점 아주 깊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다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이 갈등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어요. 전쟁이 만들어낸 어마어마한 정신건강 위기 앞에서 이제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제발 우리를 도와줄 새로운 심리학자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전쟁이 끝나고 수많은 군인들이 끔찍한 트라우마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국가는 이들을 어떻게든 치료해야만 했어요. 이게 정말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였죠. 바로 이 절박함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임상심리학을 탄생시킨 배경이 됩니다. 44,000. 이 숫자가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그냥 보여줍니다. 1946년에 제한군인 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에 무려 44,000명이 신경정신과 환자였던 거예요. 당시 정신과 의사 수로는 이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숫자였던 거죠. 그래서 1949년에 열린 볼더 회의에서 아주 획기적인 모델이 나옵니다. 바로 과학자, 실무자 모델인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일단 심리학자를 철저한 과학자로 훈련시키자.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기술까지 확실하게 가르치자. 이게 바로 현대 임상심리학자 교육의 기본틀, 그 청사진이 된 겁니다. 이런 변화의 바람은 임상심리학 분야에만 분 게 아니었어요. 이 격동의 시기에 다른 중요한 전문 분야들도 함께 모양을 갖춰나가기 시작했죠. 예를 들어 산업조직심리학, 우리가 흔히 IO 심리학이라고 부르는 분야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어떻게 하면 일 잘하는 사람을 뽑을까 하는 산업 쪽에만 집중했어요. 그런데 대공황을 겪고 또 유명한 호손 연구 같은 걸 거치면서 직장 내 인간관계나 동기부여도 중요하구나 하는 조직 쪽으로까지 그 영역을 넓히게 된 거죠. 학교 심리학은 또 어떨까요?
여기 보이는 아놀드 게절 같은 분들이 선구자인데요. 교육 현장에 심리학을 직접 적용하기 시작한 거죠. 특히 이분이 만든 아동발달 표준 같은 건 당시 학교에 정말 큰 도움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학교 심리학자들은 뭘 하느냐? 공부에 어려움을 느끼는 아이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반대로 아주 뛰어난 재능을 가진 아이들을 찾아내기도 하고요. 또 선생님이나 부모님하고 상담하면서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죠.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이 분야의 핵심적인 목표는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점이에요. 상담 심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주로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까 같은 진로 지도가 전부였어요.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군인들이 사회에 다시 적응하는 걸 돕고 또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중요해지면서 지금처럼 심리치료나 전반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로 그 범위가 확 넓어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50년이나 이어진 이 길고 긴 싸움이 어떻게 끝났는지, 그리고 심리학이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됐는지 그 결말을 한번 보시죠. 바로 이겁니다. 이 표가 모든 걸 말해주죠. 1945년 APA가 드디어 헌장을 바꿉니다.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에서 과학이자 전문직으로서의 심리학으로요. 단어 하나 추가된 것 같지만 이건 응용심리학자들이 50년간 싸워서 얻어낸 그야말로 엄청난 승리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아는 현대 심리학자는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연구실이라는 이상과 현실 세계의 필요 사이에서 벌어진 50년간의 치열한 싸움 속에서 단련됐고요. 두 번의 세계대전이 그 과정을 폭발적으로 가속화시켰던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에 그 초창기에 무시당하던 약자들, 그 응용심리학자들이 그냥 포기하고 싸우지 않았다면 과연 지금의 심리학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마음이 아플 때 과연 누구를 찾아가야 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